금이 그렇게 제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의 발행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대로 순서대로 이제 배열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폭등하면 금값이 오르는 게 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게 됐을까요?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2주마다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이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팬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금값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시겠다고 하셔서 요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915불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 밖으로 못 올라서 금값 가격의 어떤 상승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되게 뻘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참 금 가격의 시스템이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네. 자, 우선 금이 그렇게 제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경제 측면에서 원래 단기 금리가 오르면 이거는 금한테는 쥐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에 돈을 잠깐만 집어넣어줘도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인데 금은 그 자체에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속성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오르면 자금들이 금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단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네. 우선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 의문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의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값이 2009년도에도 온스당 한 2,000달러까지 이렇게 치솟았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14년 동안의 세계 유동성은 10배나 불어났음에도 금값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래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려서, 즉 달러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 금값은 오르는 게 또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금값이 제자리를 걸음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의문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금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지난해부터 올해 1위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지금 4.75%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넉 달째, 이게 지금 월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00달러를 향해서 맹렬한 추세로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넉 달째 굉장한 속도로 금값이 치솟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보실 거는 2020년 2,100불을 향해서 가다가 되돌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2020년 지난해에도 2,100불을 향해 가다가 되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거는 이 정고점 돌파를 지금 3세 번째 시도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할지 여부가 최대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은 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고 나 다음에 각국마다 자국에서
팬데믹 맞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들일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미국 정부는 국채를 자그마치 3조 3천억 달러 이상을 발행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국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외국 중앙은행들이 인수했는데 보다시피 그래프에서 외국 중앙은행들은 거의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1조 7,7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인수를 했고 나머지 인수가 안 된 것들은 연준이 나머지 1조 5,600억 달러를 인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그 외에도 계속돼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지난해 상반기에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던 미 국채를 줄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즉 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국채도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일본과 더불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달러 시절에 외환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를 방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줄였고 그 결과 지금은 중국의 외환 보유가 3조 1천억 달러가 넘는데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는 3분의 1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환 보유의 절반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 국채를 계속 줄여나가는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세계 중앙은행들이 국채 대신에 금을 늘리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통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한 150톤 내외의 금을 매입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매입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 경우에는 약 400톤 정도를 매입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 중에서 통화별 비중을 잠깐 들여다보면 달러의 비중이 20년 전에는 한 71% 정도, 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는 그 비중이 59%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계 금협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이 늘린 금 보유량은 4,500톤이 넘습니다. 즉 한 해에 400톤 이상씩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고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총량은 약 3만 6천 톤인데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15%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줄이고 위안화를 늘리겠다, 금을 늘리겠다 하는 수치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미시 경제에서 지금 의문점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거시경제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시경제 쪽으로는 지금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나 이런 거를 팔고 금을 사는 그 중앙은행들
이런 것들의 요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순리인데 단기 금리가 오름에도 금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사지 않고 대신 그만큼 금을 사들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미국채 시장에서 금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시죠. 우선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14년간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달러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의 가치가 희석돼 가지고 그 대체 재산인 금값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2009년도 금값이나 지금의 금값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뭔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금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안 보이는 손에 의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금값이 억제당하고 있다거나 시장 논리에 의하지 않고 금값이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최근 10여 년간의 주요 통화의 증가액입니다. 네. 즉 미국의 달러 표시가 여기서 보이는 이 빨간색 선 그 그래프인데 2008년 이전에는 본원통화 발행액이 1조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한 8, 9천억 달러 내외였었는데 현재는 미국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한 8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지난 14년간 10배 이상 본원통화가 많이 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러보다 더 많이 발행된 통화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더 많이 발행됐습니다. 네. 지금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남색 선이 이게 유로화를 보이는 거고 빨간색이 달러화, 초록색이 엔화, 노란색이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통화에 비해서 훨씬 많이 통화가 발행됐었는데 팬데믹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유로화나 달러나 엔화는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통화 발행이 많았던 반면에 위안화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는 통화를 발행하지 않고 줄여나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그 수치하고 비례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돈을 가장 많이 푼 유로화는 지난 12월 인플레이션이 8.5%고 그 다음에 달러가 6.5%, 엔화가 4%인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1.8%로 2% 이내에 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즉 통화의 발행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대로 순서대로 이제 배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값이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것만큼 증가는 하지 않더라도 이 대체 자산으로서 많이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부조리에 속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본원통화 발행액인데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많이 발행했습니다. 2008년 대비 현재 한 8배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나 달러만큼은 아니더라도 엔화가 증폭된 것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통화도 많이 발행돼서 그래서 우리의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한 5.2% 정도 나온 게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처럼 만만치 않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09년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달러가 한 차에 걸친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풀려 나오니까 이때 금값이 2,000달러를 향해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환보유고에 미국채를 담지 않고 그 대신 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 조지 소로스나 폴 앤 존스도 앞으로는 금값이 치솟을 거라고 보고 금에 대해서 대량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몇 가지 독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기금리 인상과 금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연속적으로 인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금값이 안 잡히니까 현물을 대량 투매함으로써 금시장에 충격을 줘서 2,000불 가까이 치솟던 금값이 결국은 온수당 1,300불 내외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래서 비교적 오랜 기간 1,300불 내외의 밴드에 갇혀있던 금값은 2020년 팬데믹에 의해서 또 세계의 유동성이 급등하자 이때 다시 2,000불을 돌파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결과가 2020년에 한번 나왔는데 2020년에 금값이 그때는 2,000불을 돌파하고 2,100불을 향해 달릴 때였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세계 주요 통화, 세계 상계 통화가 엄청나게 발행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값은 하반기 들어와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폭등하면 금값이 오르는 게 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해에 미국 정부는 금 선물 시장에 8차례나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해서 선물 증거금과 선물 증거금을 올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했어요. 선물 증거금은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개시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1계약당 4,950달러였던 증거금을 8차례나 올려서 연말에는 12,650달러로 올립니다. 즉 이 얘기는 연초 대비 155.5%를 인상한 겁니다. 이렇게 위탁 증거금만 올린 게 아니라 유지 증거금도 마찬가지 비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연초 계약당 4,500달러였던 게 연말에는 11,500달러까지 이것 역시 155.5%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증거금만 인상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금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금을 3차례 더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레버리지를 축소합니다. 즉 22배에서 19배로 그 다음에는 19배에서 15배로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1.8%의 증거금 인상 효과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금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한테는 이게 또 쥐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원래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격이 동행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서부터 10월 달서부터 완전히 디커플링 됩니다. 즉, 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굉장한 속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는 이 금값이 너무 치솟으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찍어 누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거고. 예. 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의 그 공격적인 투자, 헤지펀드들도 예, 예. 절대 거스르지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